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길을 걷다가 누군가 쓰러져 있는 걸 봤을 때 잠깐 멈칫했던 적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김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보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여기가 편합니다. 그 이후로 이 노인은 계속해서 김영자 씨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눈길을 끈 손등 흉터, 움푹 파인 이 흉터는 총상 같았습니다. 강성그룹 회장님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김영자 씨 맞습니까? 그렇게가 늦었어. 나는 강성그룹 회장 강도현입니다. 김영자 씨가 구한 건 바로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본인이 위험한 상태라고 말하는 이 재벌 회장. 김영자 씨와 재벌 회장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댓글 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저녁 6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처음에는 가늘었다. 하늘이 무언가를 망설이듯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던 빗물이 이내 굵어지더니 순식간에 시장 골목 전체를 두드려댔다. 낡은 천막 지붕 위로 빗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장사를 마무리하던 상인들은 서둘러 좌판을 접고 물건을 안으로 들이기 시작했다. 김영자는 그 소란 속에서 혼자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양동이에 빗물이 차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오늘 하루를 되짚었다. 반찬 12가지. 그중 잘 팔린 건 고등어조림과 콩자반 정도였다. 시금치나물은 반도 못 팔았고 공들여 만든 잡채는 손도 제대로 안 된 채 진열대에 남아 있었다. 퇴근길 손님 몇 명이 다녀간 게 전부였다. 오늘 하루 매출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다가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한숨도 크게 쉬면 기운이 빠진다고 오래전 어머니한테 들은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짧게 아주 짧게만 쉬었다. 천막 가장자리를 타고 내려온 빗물이 그녀의 운동화 코를 적셨다. 에이, 비가 왜 이렇게 와. 혼잣말을 하면서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남은 반찬통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시금치나물은 내일 다시 무쳐서 내면 되고 잡채는 조금 볶아서 새로 담으면 그나마 팔릴 것이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이면 그녀는 의뢰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다음 날을 계획했다. 오늘이 나쁘면 내일을 준비하면 된다는 것. 그게 시장에서 혼자 가게를 꾸려온 7년 동안 그녀가 스스로에게 가르친 유일한 철학이었다. 정리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는데 옆 가게 두부 장수 최 씨가 우산을 펼치며 말을 걸어왔다. 영자 씨, 오늘 일찍 닫아요. 네, 비도 오고 손님도 없고. 그러게요. 비 오는 날은 진짜 안 되더라고. 어서 들어가요. 최 씨는 빠른 걸음으로 시장 출구 쪽으로 사라졌다. 영자는 가게의 셔터를 반쯤 내리고 안에서 마지막 불을 껐다. 형광등이 꺼지자 가게 안이 어두워졌고 밖에서 빗소리만 더 크게 들렸다. 가방을 챙겨 들고 셔터를 완전히 내리려던 참이었다. 골목 끝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다. 비가 워낙 많이 쏟아지다 보니 시야가 흐렸고 골목 끝에 있는 가로등도 빛이 약해서 그쪽은 늘 어두침침했다. 그런데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 땅바닥에 길게 누운 형체. 영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사람이었다. 처음에 그녀는 그냥 지나가려 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쳤다.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 일에 함부로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뉴스에서도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더구나 비 오는 밤에 골목에 쓰러진 사람이라면 술에 취해 잠든 거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에 휘말린 거거나 둘 중 하나였다. 어느 쪽이든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발이 그쪽으로 향했다. 의식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빗속을 가로질러 가로등 불빛이 겨우 닿는 그 자리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멈춰섰다. 노인이었다. 70은 넘어 보이는 노인이 골목 바닥에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흠벅 젖은 회색 외투,
바닥에 납작하게 눌린 흰 머리카락, 얼굴 한쪽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은 채로 눈을 감고 있었다. 손은 힘없이 펼쳐져 있었고 손가락 끝이 빗물 고인 웅덩이에 잠겨 있었다. 어르신. 영자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는 쪼그려 앉아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다. 그때 노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의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건 분명했다. 영자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다. 시장 골목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 두세 명이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영자는 손을 들어 그쪽을 향해 소리쳤다. 저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술 취한 거 아니에요. 괜히 건드리지 마요. 다른 한 명이 말했다. 요즘 저러다가 나중에 합의금 뜯어내는 사람 많아요. 그냥 119 부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각자 우산을 기울이며 자리를 떴다. 빠르게 마치 보지 못한 척하듯이. 영자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19. 그렇다, 119를 불러야 했다. 그게 맞는 순서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갔다. 그런데 연결되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폭우 때문인지 아니면 어디서 사고가 난 것인지 연결음이 한참 이어졌다. 그 사이 노인의 몸 밑으로 빗물이 계속 흘러들었다. 골목 바닥은 경사가 져 있었고 물이 한쪽으로 모여들었다. 노인의 외투 아래까지 빗물이 스며드는 게 보였다. 얼굴빛이 창백했다. 아까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영자는 전화를 귀에 댄 채로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119 부르고 있어요. 노인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다. 전화가 연결됐다. 네, 119입니다. 저 지금 시장 골목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비도 많이 오고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구급대원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저녁에 출동이 빠를 리 없었다. 그녀는 노인을 내려다봤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119를 불렀다 해도 이 차가운 빗속에 이렇게 젖은 채로 계속 누워 있으면 안 됐다. 노인의 체온이 얼마나 떨어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입술이 파르스름해 보이는 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자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우산을 꺼내 펼쳤다. 두 사람을 다 가릴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다. 우산을 노인 쪽으로 기울이면 자신이 맞고 자신 쪽으로 기울이면 노인이 맞았다. 그녀는 우산을 노인 얼굴 위로 기울였다. 빗물이 그녀의 어깨와 등 위로 쏟아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영자는 젖어가면서 노인 곁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이 두어 명 있었다. 힐끗 쳐다보고 지나쳤다. 발길을 멈추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 노인이 눈을 떴다. 흐릿한 눈으로 위를 봤다. 빗속에서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낯선 여자를 봤다. 노인의 입술이 움직였다. 누구? 영자가 말했다. 저 그냥 옆 가게 사람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119 불렀어요.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려 했다. 잠깐만요. 영자가 막았다. 주무시면 안 돼요. 눈 뜨고 계세요, 어르신. 노인이 다시 눈을 떴다. 힘겹게 천천히. 영자는 그 눈을 들여다봤다. 흐릿하지만 무언가 분명한 게 그 안에 있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지는 어떤 깊이 같은 것. 피곤하지만 쉽게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것. 119는 오래 걸렸다. 빗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었다. 영자의 옷은 이미 다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고 운동화 안에서 발이 출렁거렸다. 그래도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노인 옆에 쪼그려 앉아서 노인이 눈을 감으려 할 때마다 말을 걸었다. 어르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대답이 없었다. 어디 사세요? 가족한테 연락할게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노인은 그냥 눈만 뜨고 있었다.
영자의 얼굴을 보면서 마치 이 여자가 진짜인지 꿈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사이렌 소리가 들린 건 한참 뒤였다. 빨간 불빛이 골목 입구에서 번졌다. 구급대원 2명이 뛰어왔다. 영자는 얼른 옆으로 비켜섰다. 구급대원들이 노인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을 펼쳤다. 언제부터 쓰러져 계셨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제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이러고 계셨어요. 한 30분 전쯤요. 보호자는요? 모르는 분이에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선으로 무언가를 보고했다. 노인을 들것에 올리는 순간 노인의 손이 움직였다. 영자의 손목을 잡았다. 힘이 거의 없었지만 분명히 잡았다. 영자가 내려다봤다. 노인이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빗소리 때문에 더 잘 들리지 않았다. 영자는 고개를 숙여 귀를 가까이 댔다. 노인이 말했다. 고맙소. 그게 전부였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어올렸고 노인의 손이 힘없이 내려왔다. 영자는 그 손을 한번 가만히 봤다. 크고 거친 손이었다. 주름이 깊었고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드러나 있었다. 손등 한쪽에는 오래전에 생긴 것 같은 흉터가 있었다. 길고 선명한 칼에 베인 듯한 흉터. 구급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빗소리만 남았다. 영자는 혼자 골목에 서 있었다. 흠뻑 젖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는 가방을 고쳐들고 시장을 나왔다.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추웠다. 발이 무거웠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다.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옆에 있었다. 그게 다였다.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영자는 그 노인을 생각했다. 손등의 흉터. 그리고 손의 느낌. 힘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단단했다. 오래 살아온 손이었다. 많은 것을 겪어온 손이었다. 그런 손으로 그 노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고맙소. 영자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 노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게 전부였다. 그 밤에 그녀가 바란 건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사흘 뒤 김영자의 반찬가게 앞에 검은 세단이 멈췄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한 행동이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시작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김영자는 그 노인을 잊고 있었다. 정확히는 잊으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 묻혔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 도매상에서 재료를 받고 6시부터 반찬을 만들고 9시에 가게 문을 열고 저녁 7시에 닫는 하루가 반복됐다. 그 사이에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별로 없었다. 비 오는 날 밤 골목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급차에 실어보낸 일은 어느새 그 많은 하루들 사이 어딘가에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병원이 어딘지도 몰랐고 연락처도 없었다. 이름도 몰랐다. 그래서 그냥 잘 됐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셔터를 내리려던 참에 옆 가게 최 씨가 다가왔다. 영자 씨, 저기 누가 찾아왔는데요. 저요? 네. 저기 골목 입구에서 서 있던데 영자 씨 가게 맞냐고 물어보길래 영자는 셔터를 반쯤 내린 채로 고개를 들었다. 골목 입구 쪽에 노인이 서 있었다. 회색 외투였다. 단정하게 빗질한 흰 머리카락.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서 있는 자세가 반듯했다. 손에 지팡이도 없었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도 않았다. 그냥 혼자 가게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영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노인이었다. 비 오는 밤 골목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 멀쩡히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영자는 셔터를 다시 올리고 밖으로 나왔다. 어르신? 노인이 그녀를 보더니 천천히 걸어왔다. 걸음이 조금 느리긴 했지만 절뚝이거나 하지는 않았다. 얼굴빛도 그날 밤과는 달랐다. 그날은 창백하다 못해 낯빛이었는데 지금은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김영자 씨 맞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물음표가 붙은 말이었지만 어조는 물음이 아니었다. 확인하는 투였다. 네, 맞는데요.
그날 밤 나를 도운 사람이 김영자 씨요. 네. 영자가 대답했다.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위아래로 흘러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을 봤다. 조용히 천천히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것처럼. 그리고 말했다. 고맙소. 그날 밤 구급차에 실리면서 힘없이 내뱉던 그 두 글자와 같은 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목소리가 분명했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영자는 손을 저었다. 별 말씀을요. 그냥 쓰러져 계시길래 119 부른 거예요. 당연한 거 한 거죠.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도. 노인이 말했다. 영자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서 잠깐 입을 다물었다.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어요? 병원은 다녀오셨고요? 다녀왔소. 다행이네요. 그날 많이 걱정됐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랬겠지. 노인은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골목 안을 둘러봤다. 시장 특유의 냄새, 좌판들 낡은 천막 지붕. 낯선 곳을 구경하듯 둘러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봤다. 무표정하게 하지만 무심하게는 아니었다. 저녁은 드셨어요? 영자가 물었다. 노인이 그녀를 봤다. 아직. 그럼 들어오세요. 제가 반찬 가게 하거든요. 오늘 남은 거 드릴게요. 별건 없지만요. 노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절할 것 같았다. 표정이 그랬다. 선뜻 받아들이기 불편한 것처럼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 열었다. 그러더니 말했다. 그러겠소. 영자는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노인을 앉혔다. 손님용 테이블이 아니었다. 반찬 가게에 손님이 앉아서 먹는 공간은 따로 없었다. 그냥 가게 안구석에 영자가 쉬거나 밥을 먹을 때 쓰는 접이식 테이블이었다. 플라스틱 의자 2개. 형광등 빛이 조금 누래진 좁고 낡은 공간. 영자는 오늘 팔다 남은 반찬들을 조금씩 담았다. 고등어조림, 시금치나물, 콩자반, 그리고 아침에 만들어 두었던 된장찌개 한 뚝배기. 밥은 전기밥솥에 남아있는 걸 퍼서 담았다. 차리고 보니 상이 제법 됐다. 별거 없어요. 시장 반찬 가게 수준이에요. 충분하오. 노인은 수저를 들기 전에 잠깐 상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천천히 먹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잠시 그 맛을 느끼는 것처럼 씹었다. 고등어조림도 마찬가지였다. 한 점씩 천천히. 영자는 맞은편에 앉아서 자신도 같이 먹었다. 어색하지 않게 그냥 밥 먹는 사람처럼. 한참 조용히 먹다가 노인이 말했다. 된장찌개 직접 끓인 거요? 네. 아침마다 끓여요. 맛이 오래됐소. 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오래됐다고요? 오래된 맛이라는 말이요. 오래 만들어 온 손맛. 영자는 잠깐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다가 피식 웃었다. 7년 됐어요. 이 가게. 혼자요? 네. 노인은 더 묻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영자가 물었다. 어르신은 어디 사세요? 가까운 데 사세요? 가깝지 않소. 그럼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걸어서. 걸어서요. 영자가 눈을 크게 떴다. 이 시장이 있는 동네는 대중교통으로 오더라도 번거로운 편이었다.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딱히 주택가가 가깝지도 않았다. 많이 걸으셨겠다. 괜찮소. 몸이 좀 전에 그러셨는데 괜찮으세요? 노인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수저를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그 손을 영자는 다시 봤다. 그날 밤 골목에서 봤던 손. 크고 거칠고 선명한 흉터가 있던 손. 덕분에 살았소. 노인이 말했다. 과한 말씀이에요. 과하지 않소. 짧고 단호했다. 영자는 그 말투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말하는 방식이 독특했다.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았다. 그냥 자기가 할 말만 정확하게 했다. 불필요한 말이 없었다. 예의는 있었지만 굽히는 느낌이 아니었다.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투를 쓴다는 걸 영자는 알았다. 많은 사람 위에 오래 서 있었던 사람들.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는 사람들. 하지만 이 노인은 비 오는 밤 골목에서 쓰러져 있었다. 혼자서. 그게 맞지 않았다. 어르신. 영자가 말했다. 왜? 그날 밤에 혼자 계셨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이 없으셨어요. 노인은 잠시 창 밖을 봤다. 혼자였소. 가족은요? 있소. 그런데 왜 혼자 그런 곳에?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영자는 더 묻지 않았다. 남의 사정을 캐는 건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않으면 그게 대답인 거라는 걸 살면서 배웠다. 잠시 후 노인이 먼저 말했다. 신세를 졌소. 아니에요. 다음에 갚겠소. 갚으실 것도 없어요. 밥 한 끼 같이 먹은 거예요. 노인은 그 말에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자도 따라 일어났다.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몸 좀 회복되시면 가까운 병원에서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알겠소. 노인은 가게를 나섰다. 골목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영자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생각했다. 이상한 노인이다. 그 다음날 노인이 또 왔다. 이번에는 저녁 6시쯤이었다. 가게 문을 닫기 1시간 전. 손님이 거의 없어 영자가 내일 쓸 재료를 손질하고 있을 때였다. 문 앞에 그림자가 생겨서 고개를 들었더니 노인이 서 있었다. 어르신 오셨어요? 왔소. 들어와서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다. 마치 예약된 자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영자는 잠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었다. 또 안 드셨어요? 먹고 왔소. 그럼 왜 오셨어요? 노인은 잠시 가게 안을 둘러봤다. 여기가 좋소. 영자는 그 말에 피식 웃었다. 여기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낡았고 좁고 냄새 나잖아요. 나쁜 냄새가 아니요. 반찬 냄새잖아요. 사람 냄새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손을 멈췄다. 사람 냄새.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었다. 그냥 이 노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 냄새가 없는 곳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날 노인은 오래 있지 않았다. 1시간쯤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다. 영자는 가게 문 닫을 채비를 하면서 물었다. 내일도 오실 거예요. 노인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모르겠어. 그런데 이틀 뒤에 또 왔다. 그 다음에도 왔다. 어느새 노인이 가게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매일 오는 건 아니었다. 이틀에 한 번 혹은 사흘에 한 번. 오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다. 어떨 때는 점심 무렵에, 어떨 때는 저녁 문 닫을 즈음에 나타났다. 예고도 없이. 그때마다 영자는 자리를 내주고 남은 반찬으로 밥상을 차렸다. 노인은 먹거나 먹지 않거나 했다. 먹을 때는 조용히 먹었고 먹지 않을 때는 그냥 앉아서 가게 안을 바라봤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영자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있어도 대화가 적었다. 영자가 재료를 손질하거나 반찬을 담고 노인은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오래 알던 사람처럼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다. 그러다가 가끔씩 노인이 말을 꺼냈다. 짧게. 저 가게 언제부터 있었어? 두부집이요? 한 20년 됐다고 하던데요. 그렇군. 어르신은 시장 구경 좋아하세요? 싫어하지 않소. 자주 오셨어요, 시장에? 오래전에. 그것으로 끝이었다. 더 이어지지 않았다. 영자가 노인에게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건 그가 4-5번째 방문했을 무렵이었다. 처음 이상하게 느낀 건 손이었다. 반찬통을 들어줄 때였다. 영자가 무거운 통을 들고 선반 위로 올리려 하자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져가더니 가볍게 올려놓았다. 힘이 있었다. 70대 노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손 힘이 강했다. 그리고 그때 가까이서 다시 봤다. 손등의 흉터. 그날 밤 골목에서도 봤던 흉터였다. 길고 선명했다. 오래된 것이지만 깊었다. 어디서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흉터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이상하게 느낀 건 어느 날 노인이 가게 앞 골목에서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였다. 퇴근 시간이어서 골목에 사람이 좀 있었다. 노인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노인 쪽을 잘 보지 않았다. 노인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 같았다. 존재감을 지우는 것처럼. 벽에 기대어 있지도 모자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람들 시선 바깥에 있었다. 훈련된 사람 같다고 영자는 생각했다. 무슨 훈련인지는 몰랐다. 세 번째로 이상함을 느낀 건 말투 때문이었다. 노인의 말투는 특이했다. 전혀 낮추지 않았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의뢰 쓰는 살짝 눈높이를 맞추는 말투가 없었다. 그렇다고 무례하지도 않았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높이였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시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보통 사람들은 상인들에게 말을 낮추거나 친한 척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거나 한다. 그런데 이 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말투로만 말했다. 오랫동안 그 자리가 당연했던 사람의 태도였다. 어떤 자리인지는 몰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에 있는 것. 어느 날 노인이 외투를 잠깐 벗었을 때였다. 가게 안이 좀 더웠다. 외투 안에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셔츠 왼쪽 옆구리 부분에 무언가가 비쳤다. 영자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오래된 흉터였다. 그런데 일반적인 흉터가 아니었다. 둥글고 움푹 파인 총을 맞은 흔적 같았다. 영자는 모른 척했다. 봤는지 안 봤는지 티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걸렸다. 손에 칼 흉터, 옆구리에 총은, 존재감을 지우는 법을 아는 몸, 어디에도 굽히지 않는 말투.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인가? 어느 날 저녁 노인이 평소보다 오래 앉아 있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영자도 딱히 재촉하지 않았다. 선반을 닫고 내일 재료 목록을 수첩에 적고 그러고 있었다. 노인이 말했다. 젊었을 때 뭐 했어?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영자는 수첩에서 눈을 들었다. 저요. 공장 다녔어요. 봉제 공장. 그 다음엔 결혼하고 살림했죠. 그러다 혼자 됐고. 노인은 그 말에 더 묻지 않았다. 영자도 더 설명하지 않았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일, 아이 없이 혼자 남은 일, 그래서 뭔가를 해야 했고 반찬 가게가 그 답이었던 일. 그건 말하지 않아도 됐다.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노인은 잠시 창 밖을 봤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혼자 산다는 게 쉽지 않지. 영자는 그 말을 들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이 말을 이었다. 나도 그렇소.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영자는 그 짧은 말 안에 무언가 긴 것이 있다는 걸 느꼈다. 오래되고 무거운 것. 혼자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는 사람이 꺼낸 말이라는 것. 그래서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수첩을 덮고 차 한 잔을 끓여서 노인 앞에 내려놓았다. 노인이 찻잔을 들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낡은 가게 안을 비추고 골목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안에서 영자는 다시 생각했다. 이상한 노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 영자가 아침 재료를 받고 가게 문을 열려는데 시장 골목 입구가 이상했다. 검은 차들이 보였다. 한 대가 아니었다. 여러 대가 줄을 서서 들어오고 있었다. 시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들이었다. 번쩍이고 크고 조용한. 창문이 짙게 선팅된 검은 세단들. 사람들이 하나둘 발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차들 뭐야? 누가 오는 거야? 여기 무슨 행사 있어? 영자도 멈춰 서서 그 차들을 봤다. 차들이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영자의 가게 앞에서 멈췄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일정한 간격으로 섰다. 마치 무언가를 보호하듯이. 시장 전체가 조용해지는 것 같았다. 그때 가운데 차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회색 외투를 입은 노인이 내렸다. 영자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노인이었다. 된장찌개를 먹고 반찬통을 들어주고 차를 마시던 그 노인. 그런데 지금 그 노인의 주변에는 정장 입은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 노인이 영자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다. 뒤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강성그룹 회장님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김영자 씨 맞습니까? 골목에 그 목소리가 울렸다. 강성그룹. 시장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영자는 노인을 봤다. 노인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소개가 늦었소. 그리고 잠시 후. 나는 강성그룹 회장 강도연입니다. 시장 골목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영자는 그 자리에 서서 된장찌개를 천천히 먹던 그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강도연 회장은 말합니다. 지금 내가 위험합니다. 시장 골목이 이렇게 조용해진 적이 없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시끄러운 곳이었다.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 수레가 지나가는 소리, 어디선가 튀기는 기름 소리, 사람들이 값을 흥정하는 소리. 이 시장은 소란스러움으로 살아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 검은 세단들이 골목 안에 늘어서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리는 순간 그 모든 소리가 멈췄다. 사람들이 굳어 있었다. 두부가게 최 씨는 두부 한 모를 들다 말고 그 자리에 섰다. 야채가게 박 씨는 상추 봉지를 든 채 입을 벌리고 있었다. 손님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골목 안에 있던 모두가 멈춘 것처럼 그 광경을 바라봤다. 김영자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이유에서였다. 강도연. 강성그룹 회장. 그 이름이 영자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강성그룹이라는 이름은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전자, 건설, 금융, 물류. 수십 개의 계열사. 수십만 명의 직원. 뉴스에서 보던 그 이름이 지금 자기 가게 앞에 서 있었다. 된장찌개를 먹던 노인이, 반찬통을 들어주던 노인이, 차를 마시며 혼자라고 말하던 노인이 강성그룹 회장이었다. 영자의 머릿속이 잠시 멈췄다. 강도연은 그녀를 보며 천천히 걸어왔다. 주변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지만 그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골목 바닥을 밟는 걸음이 달라진 게 없었다. 이틀 전에 여기 왔을 때와 똑같은 걸음이었다. 그가 영자 앞에 섰다. 영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강도연이 먼저 말했다. 놀랐어?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강도연은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말했다. 말하지 않은 건 속인 게 아니오.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말에 영자가 입을 열었다. 물어봤잖아요. 강도연이 눈썹을 약간 올렸다. 뭐 하시던 분이냐고 물었잖아요. 영자가 말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다. 강도연은 잠시 있다가 말했다. 그랬지.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오래 산 노인이라고 했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강도연이 그 말에 짧게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는. 영자는 그를 봤다. 그리고 주변을 봤다. 정장 입은 사람들, 검은 세단들, 굳어있는 시장 사람들. 그리고 다시 강도연을 봤다. 들어오세요. 영자가 말했다. 강도연이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세요. 골목에 서 계시면 구경거리 되잖아요. 강도연은 잠시 그녀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러겠소.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건 강도연 혼자였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강도연이 손을 들어 막았다. 손짓 하나였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들은 즉시 멈추고 가게 밖에 섰다. 영자는 그 장면을 봤다. 손짓 하나로 사람들이 멈추는 사람. 그게 이 노인이었다. 영자는 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골목에서 사람들이 가게 안을 들여다보려 할 게 뻔했다. 지금쯤 시장 전체에 소문이 퍼지고 있을 것이었다.
강성그룹 회장이 반찬 가게에 왔다는 소문이. 영자는 자리를 권했다. 강도연은 늘 앉던 자리에 앉았다. 영자도 맞은편에 앉았다. 둘이 마주봤다. 영자가 먼저 말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강도연은 잠시 테이블을 내려다봤다가 말했다. 말했으면 어떻게 됐겠소? 영자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다. 맞는 말이었다. 처음부터 강성그룹 회장이라고 밝혔다면 영자는 아마 다르게 굴었을 것이다. 밥상을 더 차리려 했거나 더 조심스럽게 말했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애초에 가게 안에 들이지 않았거나 지금처럼 그냥 남은 반찬에 밥 한 공기 떠주고 맞은편에 앉아 같이 먹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요? 영자가 물었다. 그냥 있고 싶었소. 아무것도 아닌 노인으로. 강도연이 말했다. 영자는 그 말을 들었다. 아무것도 아닌 노인으로. 그게 얼마나 오래 못해본 일이었을까. 이 사람에게는 어딜 가든 강성그룹 회장이고 무슨 말을 해도 강도연의 말이고 어떤 자리에서도 그 이름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남은 반찬에 밥 한 공기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이 낡은 가게는 아마 다른 곳이었을 것이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강도연이 말했다. 부탁이 있어. 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도움을 받고 싶소. 김영자 씨한테. 저한테요? 그렇소.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강성그룹 회장이 반찬 가게 주인에게 도움을 청한다.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다고요? 아직 설명하지 않았소. 설명해 주세요. 강도연은 잠시 창 쪽을 봤다. 커튼 너머로 사람들 발소리가 들렸다. 골목이 아직 웅성거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은 아니요. 준비가 필요하요. 무슨 준비요? 강도연이 그녀를 봤다. 알려야 할 것들이 있소. 그걸 알고 나서도 돕겠다고 하면 그때 부탁하겠소. 저는 어르신이 무슨 일 하시는 분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있어. 단호했다. 영자는 그 눈빛을 봤다. 늘 그랬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안에 무언가가 더 있었다. 오래 참아온 무언가. 지금 나는 위험하여. 강도연이 말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위험하다고요? 그렇소. 어떤 위험이요? 강도연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손을 테이블 위에 얹었다. 그 손, 칼 흉터 있는 손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였다. 그날 밤 내가 왜 쓰러져 있었는지 알고 싶소.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쓰러진 것도 아니요. 강도연이 말했다. 도망치다 쓰러진 거요. 영자의 눈이 커졌다. 도망이요? 그렇소. 골목 밖에서 차 소리가 났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도 들렸다. 영자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강도연을 봤다. 강성그룹 회장이 도망을 쳤다. 비 오는 밤 시장 골목에서 혼자 쓰러질 만큼. 누구한테서요? 영자가 물었다. 강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중에 말하겠소. 지금은 여기까지만. 영자는 그를 봤다. 이 사람이 말을 아끼는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말을 아끼는 게 습관이어서가 아니었다. 말을 잘못 꺼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는 사람이었다. 알겠어요. 영자가 말했다. 강도연이 그녀를 봤다. 더 안 물어보? 물어봐도 말씀 안 하실 거잖아요. 강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맞소. 그럼 됐어요.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 끓여드릴게요. 그날 강도연은 2시간을 있다가 갔다. 가면서 말했다. 며칠 내로 다시 오겠소. 그때 제대로 말하겠소. 영자는 가게 문까지 배웅했다. 강도연이 밖으로 나가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를 에워싸듯이 서고 차문을 열고 주변을 살폈다. 기계처럼 정확하게. 강도연은 차에 타기 전에 한번 돌아봤다. 영자와 눈이 마주쳤다. 강도연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검은 세단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골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분이 누구야? 강성그룹 회장이라고 하던데. 아니, 그 영자씨가 강성그룹 회장을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근데 완전 진짜래. 차 봤어? 저게 보통 차야. 두부가게 최씨가 영자 옆으로 바짝 다가왔다. 영자씨, 저분 진짜 강성그룹 회장이야. 영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 네. 어떻게 아는 사이야? 그냥 아는 분이에요. 그냥 아는 분? 강성그룹 회장을? 영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들어가야 해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최 씨가 뒤에서 외쳤다. 야, 김영자 씨. 나중에 꼭 얘기해줘야 해. 영자는 가게 커튼을 치고 안에서 잠깐 멈췄다. 고요했다. 방금 전까지 검은 세단이 줄 서 있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골목을 메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형광등 불빛 아래 반찬통들만 가득한 좁은 가게였다. 영자는 접이식 의자에 앉았다. 강도연이 앉았던 자리를 봤다. 된장찌개를 먹던 자리, 차를 마시던 자리, 혼자라고 말하던 자리, 강성그룹 회장이 앉아있던 자리. 영자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지금 나는 위험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이 위험하다고 했다. 도망치다 쓰러졌다고 했다. 그리고 영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다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자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손에 흉터, 옆구리에 총은, 존재감을 지울 줄 아는 몸. 혼자 골목에 쓰러져 있던 밤. 이 사람은 뭔가 오래되고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지금 위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있었다. 영자는 수첩을 꺼내 내일 재료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두부, 콩나물, 고등어, 시금치. 손이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딴 데 있었다. 도망치다 쓰러진 거요. 다음날 시장은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영자가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자마자 최 씨가 다가왔다. 영자 씨, 어젯밤에 뉴스 봤어? 못 봤어요. 강성그룹 기사 떴던데. 회장이 최근에 회사 내부에서 분쟁이 있다고. 영자는 재료 상자를 내리면서 말했다. 무슨 분쟁이요?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다느니 임원들이랑 뭐가 있다느니.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군요. 근데 영자 씨, 진짜 그 회장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솔직히 말해봐. 영자는 상자를 가게 안으로 옮기며 말했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알아? 네. 최 씨는 이 이상 캐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는지 혀를 차며 돌아갔다. 영자는 가게 안에서 재료를 손질하면서 최 씨의 말을 떠올렸다.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다. 임원들이랑 뭐가 있다. 그리고 강도연이 했던 말. 도망치다 쓰러진 거요. 지금 나는 위험해요.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됐다. 영자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다.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고 가게를 돌봤다. 자기 할 일을 했다. 그런데 오후 늦게 정장 입은 남자 한 명이 가게 앞에 섰다. 어제 강도연 뒤에 서 있던 사람 중 하나였다. 김영자 씨 맞으십니까? 네. 회장님이 내일 오후 2시에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여기로 오신다고요? 아닙니다.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영자는 그 남자를 봤다. 차를 보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강성그룹 회장의 차가 데리러 온다는 말이었다. 어디로 데려가는지는 몰랐다. 어디로 가는 건데요? 회장님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가면 얼마나 있어야 해요? 그것도 회장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영자는 잠깐 생각했다. 내일 오후 2시면 가게에서 잠깐 자리를 비울 수 있었다. 그 시간에 손님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되는 시간이었다. 알겠어요. 영자가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영자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내일 오후 2시. 강도연이 제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알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다. 지금 나는 위험하여.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다. 영자는 손질하다 만 시금치를 다시 집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비 오는 날 밤에 쓰러진 사람 옆에 잠깐 있었을 뿐이었다. 119 부르고 우산 씌워주고 차가울까봐 옆에 있었을 뿐이었다. 그게 이렇게 됐다. 영자는 피식 웃었다. 별일이다 싶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가게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왔다. 어제 왔던 그 남자가 내렸다. 준비되셨습니까? 영자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었다. 최 씨에게 잠깐 가게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최 씨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영자는 잠깐 볼 일이 있다고만 했다. 차에 탔다. 차 안은 조용했다. 가죽 냄새가 났다. 시트가 부드러웠다. 영자는 창밖을 내다봤다. 시장을 벗어나 큰 도로로 나왔다. 도심을 지나고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로 접어들었다. 1시간 가까이 달렸다. 차가 멈춘 곳은 산 쪽이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대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이 보였다. 크지 않았다. 오히려 생각보다 작았다. 화려하지도 않았다.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다. 마당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고 돌로 된 길이 건물까지 이어져 있었다. 강도연이 마당에 서 있었다. 오늘도 회색 외투였다. 영자가 차에서 내리자 강도연이 걸어왔다. 왔소. 네. 오래 걸렸지. 괜찮아요. 강도연은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안은 단순했다. 오래된 나무바닥, 낮은 천장, 창으로 마당이 보이는 방 하나. 테이블이 있었다. 의자 2개. 2사람이 마주 앉았다. 강도연은 잠시 창밖을 봤다. 마당의 나무가 바람에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할 말이 있어. 영자가 기다렸다. 긴 얘기요. 들을게요. 강도연은 그녀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소.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소. 그 말을 꺼내는 강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낮고 단단했다. 그런데 영자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들었다. 말의 질감이 달랐다. 마치 오래 덮어두었던 것을 처음으로 꺼내는 사람의 무게 같은 것이.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강도연이 말을 이었다. 강준혁이라고. 46이요. 아드님이요. 그렇소. 강도연은 잠시 창밖을 봤다. 마당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걸 보면서 말했다. 어릴 때부터 영리했어. 눈치도 빠르고 배우는 것도 빨랐어. 내가 많이 기대했지. 그런데요. 기대가 너무 컸던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키운 건지. 강도연은 거기서 한번 멈췄다. 영자는 그 침묵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 아이가 나를 없애려 했소. 방 안이 조용해졌다. 영자는 그 말을 들었다. 없애려 했다. 그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았다. 없앤다는 게 회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부터요? 영자가 물었다. 확실히 알게 된 건 3달 전이요. 그런데 아마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 거요. 강도연은 손을 테이블 위에 얹었다. 그 손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강성그룹에는 의료 계열사가 있어. 병원이기도 하고 제약도 하고. 거기서 개발한 약이 있었어. 임상이 끝나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 약을 내 식사에 들어갔소. 영자는 숨을 조용히 들이켰다. 아무도 몰랐어. 나도 처음엔 몰랐지.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나이 탓이라고 했어. 70대 노인이 여기저기 이상해지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나도 그런 줄 알았소. 강도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느려졌다. 그런데 내 주치의가 이상한 걸 발견했소. 오래 나를 봐온 의사였소. 30년 넘게 나만 봐온 사람이었지. 그 의사가 내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했소. 일반적인 노화 패턴이 아니라고. 그래서 조용히 더 검사했소. 독이 나왔어요? 정확히는 독이 아니요. 임상 전 단계 약물이요.
소량으로는 증상이 느리게 나타나고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과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요.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영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강도연의 얼굴을 봤다. 그 밤 골목에서 봤던 얼굴이 떠올랐다. 창백하고 낯빛이던, 의식이 희미하던, 그날 밤 골목에서 쓰러지신 게 맞소. 그날 저녁에 주치의한테서 연락을 받았소.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리고 동시에 다른 연락도 왔소. 내 측근 중 한 명한테서. 무슨 연락이요? 그날 밤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조용히 처리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조용히 처리한다. 영자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생각이 됐다. 그래서 혼자 나오신 거예요. 차도 수행원도 아무것도 없이 나왔소. 아는 사람한테 연락하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알게 될 거라서. 핸드폰도 두고 나왔소. 그러다 쓰러지신 거고. 약 때문이었소. 몸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비까지 맞으니까. 강도연이 짧게 말했다. 영자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빗속에 쓰러진 노인. 아무도 다가가지 않던 골목. 술 취한 노인이겠거니 하며 지나치던 사람들. 강성그룹 회장이 빗속에 혼자 쓰러져 있었다. 아들한테 독을 먹고 사람들한테 쫓기다가.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건 시장 반찬 가게 주인이었다. 어르신. 영자가 말했다. 강도연이 그녀를 봤다. 많이 무서우셨겠다. 강도연은 그 말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무섭다는 걸 느낄 틈이 없었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강도연이 그녀를 봤다. 영자는 테이블 위에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아드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강성그룹 본사에 있어. 내가 없는 사이에 이미 대행 체제로 돌리고 있을 거요. 그걸 아시면서. 알면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소. 강도연이 말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데리고 있는 인원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수가 적소. 그리고 증거가 부족하요. 증거가요. 약물이 내 몸에 들어간 건 의사가 알고 있소. 그런데 그게 누구의 지시였는지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소. 그 의료 계열사 사람들이 이미 입을 맞춰놨을 거요. 내 아들은 영리하요. 자기 손에 직접 묻히는 일은 하지 않아. 영자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도연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증인이 필요하요. 증인? 그날 밤. 내가 왜 혼자 거기 있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그걸 아는 사람. 영자는 잠깐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요.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를 발견한 사람은 김영자 씨뿐이요.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현장에 있었던 것도 김영자 씨요.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뭐라고 했는지. 저는 어르신이 뭘 하시는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오히려 중요해요. 왜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이요. 영자는 그 말을 들었다. 강도연이 말을 이었다. 내 아들 쪽에서는 나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으로 몰아갈 거요. 회사를 내놓지 않으려고 자작극을 꾸민다고 할 거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다 내 편 사람들의 말로 치부할 거요. 그런데 저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시장 반찬 가게 주인이요. 강도연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 그냥 쓰러진 노인을 도왔던 사람. 영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마당의 나무가 다시 흔들렸다. 바람이 조금 강해진 것 같았다. 제가 무슨 증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영자가 물었다. 본 것을 말해주면 돼요. 강도연이 말했다. 그날 밤 골목에서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 수행원도 차도 없었다는 것, 도망치던 사람의 상태였다는 것, 그게 증거가 돼요. 그 자체로는 부족해요. 그런데 내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내가 갖고 있는 내부 자료와 그리고 김영자 씨의 증언이 합쳐지면 이야기가 달라지요. 영자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제가 해야 하는 게. 강도연이 그녀를 봤다.
하나 더 있어. 뭐예요? 이 사람을 만나줘야 하오. 강도연이 품속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영자가 봤다. 중년 남자였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을 쓰고 단정한 차림이었다. 누구예요? 강성그룹 의료 계열사 연구소장이요. 이명진이라고. 내 아들의 지시를 실행한 사람이요. 이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지금 두렵소. 강도연이 말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건지 알고 있어. 내 아들은 일이 끝나면 이 사람도 정리할 거요. 공범은 살려두지 않으니까.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있을 거요. 그래서요. 이 사람을 설득해야 하오. 자백을 받아야 하오. 영자는 그 말을 들으며 이명진의 사진을 봤다. 왜 제가요? 내 사람들이 접근하면 이미 보고가 들어갈 거요. 내 아들 쪽에 감시당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반찬가게 주인 김영자 씨가 접근하면 아무도 신경 안 쓰겠죠. 그렇소. 영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어떤 일인지 알았다.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다. 재벌 가문의 내부 싸움에 들어가는 일이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독살하려 한 사건의 증인이 되고 핵심 자백을 받아내야 하는 일이었다. 위험할 수 있었다. 그걸 영자도 알았다. 강도연도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 그게 보였다. 영자는 찻잔을 다시 들었다. 식어 있었다. 어르신. 왜?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강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지 않소. 아무 일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요. 도움을 청하는 입장이지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요. 영자는 그를 봤다. 강도연의 표정이 평소와 같았다. 흔들리지 않는 눈. 단단한 인매. 그런데 영자는 그 안에서 뭔가를 봤다. 말하지 않는 것을. 이 사람은 이 부탁을 하는 게 쉽지 않았다. 평생 도움을 청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짊어져 온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반찬가게 주인 앞에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 사람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가 보였다. 제가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명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강도연이 그녀를 봤다. 준비된 거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어떻게 하는 건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강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이명진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종로에 있는 한의원에 가오. 오래된 습관이요. 거기서 처음 마주친 것처럼 접근하면 돼요. 내 사람이 뒤에서 준비를 해둘 거요. 만나서 뭐라고 해요? 그 사람한테 빠져나올 길을 알려주는 거요. 내 아들 쪽에서 나중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 그 사람도 이미 알고 있을 거요. 아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 돼. 영자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간단하게 말했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위험하지 않아요? 저한테. 강도연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요. 영자는 그 솔직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노인이라고 했을 때도 지금 이 말에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김영자 씨를 보호하겠어. 그건 약속하요. 영자는 창밖을 봤다. 마당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저 나무가 흔들리는 걸 이 사람은 여기서 혼자 보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믿는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이 70대 노인이 아들한테 독을 먹고 사람들한테 쫓기면서 이 산속 낡은 건물에 숨어서. 영자는 강도연을 봤다.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드님이요. 그렇소. 지금도 아드님이에요. 이런 일을 한 다음에도? 강도연은 그 말에 한참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을 테이블 위에 얹은 채로 창밖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영자를 보는 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비 이 길을 그만두는 게 쉽지 않소. 영자는 그 말을 들었다.
더 묻지 않았다. 잠시 후 영자가 말했다. 하겠어요. 강도연이 그녀를 봤다. 하겠다는 거요? 네. 이명진이라는 사람 만나볼게요. 증언도 하겠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돼요? 영자는 잠깐 생각했다. 그날 밤에 어르신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소.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고요. 그랬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자가 말했다. 사람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날 밤이랑 다를 게 없어요. 강도연은 그녀를 봤다. 한동안 그렇게 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고맙소. 같은 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 안에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영자는 손을 저었다. 당연한 일이에요. 강도연이 작게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었다. 눈에도 무언가가 있었다. 영자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이 웃을 때가 있었구나. 오래 못 해본 표정 같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봤다. 산을 내려오는 길이었다. 저녁이 되어 있었다. 가게를 오래 비웠다. 최 씨한테 미안했다. 내일 화요일이었다. 종로 한의원. 이명진이라는 사람. 영자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되뇌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에 발을 들인 건지 알고 있었다. 작은 일이 아니었다. 재벌 가문의 권력 싸움이고 독살 시도가 있었고 그 핵심 증인을 직접 만나야 하는 일이었다. 두렵냐고 물으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강하게 드는 감정이 있었다. 해야 한다는 것. 이유를 강도연한테 말한 것과 같았다. 사람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 된다. 그게 그날 밤 골목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같았다. 다만 그날 밤은 우산 하나를 기울이면 됐고 지금은 조금 더 복잡한 일이었다. 영자는 가방 안에서 수첩을 꺼냈다. 내일 재료 목록을 적던 수첩이었다. 두부, 콩나물, 고등어, 시금치. 그 아래에 새로 적었다. 이명진. 화요일. 종로 한의원. 수첩을 덮었다. 차가 시내로 들어오고 있었다. 가게로 돌아가면 최 씨가 물어볼 것이다. 어디 갔다 왔냐고. 영자는 뭐라고 할지 생각했다. 그냥 볼일 봤다고 하면 될 것이었다. 볼일. 영자는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생각했다. 맞다. 볼일이었다.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옆에 있는 것. 위험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들어주는 것. 그게 영자가 사는 방식이었다. 7년 동안 시장에서 혼자 가게를 꾸려오면서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부터 그녀가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었다. 크게 바라지 않는 것.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 그러나 눈앞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다. 차가 시장 골목 입구에 멈췄다. 영자가 내렸다. 기사가 고개를 숙였다. 영자는 고맙다고 했다.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저녁 시장에 냄새가 났다. 된장 끓는 냄새, 기름 냄새, 사람 냄새. 강도연이 좋다고 했던 냄새였다. 영자는 그 냄새를 맡으며 가게 셔터 앞에 섰다. 최 씨가 달려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볼일 봤어요. 무슨 볼일? 그냥 볼일이요. 최 씨가 입을 삐죽거렸다. 야, 김영자 씨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미안해요. 수고했어요. 영자는 셔터를 올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형광등이 켜졌다. 반찬 통들이 가지런히 있었다. 낡은 선반, 접이식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2개. 강도연이 앉던 자리. 영자는 그 자리를 봤다. 그리고 앞치마를 들고 묶으면서 생각했다. 내일 화요일이다.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면 된다. 그게 다였다. 화요일 아침이었다. 영자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재료 손질을 미리 해두고 오전 반찬 준비를 끝내놓아야 했다. 종로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렸다. 오전 10시에 한의원 앞에 있어야 했다. 강도연의 사람이 어제 저녁에 다녀갔다. 조용한 남자였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한의원 주소와 이명진의 사진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몇 가지를 설명했다. 이명진은 오전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한의원에 도착한다. 혼자 온다. 진료 시간은 보통 30분 정도다. 나올 때를 노려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면 된다. 자연스럽게. 영자는 그 말을 되새겼다. 자연스럽게 접근한다. 말은 쉬웠다. 재료 손질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몇 번 생각해 봤다. 어떻게 말을 걸 것인가? 처음에 뭐라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생각할수록 복잡해졌다. 그래서 생각을 멈췄다. 어차피 가봐야 한다. 상황이 되면 말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안 나올 것이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됐다. 아침 반찬 준비를 마치고 최 씨에게 부탁했다. 오전에 잠깐 나갔다 올게요. 가게 좀 봐줄 수 있어요? 최 씨가 눈을 가늘게 떴다. 또? 어제도 나갔잖아. 미안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어디가? 종로 쪽으로요. 왜? 볼일. 최 씨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근데 영자 씨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즘 좀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요. 강성그룹 회장이 가게 앞에 차 끌고 오고 매일 어디 나갔다 오고 이게 이상하지 않아. 영자는 앞치마를 벗으면서 말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별일 없어요. 그리고 가게를 나왔다. 버스를 탔다. 지하철로 갈아탔다. 종로에 내렸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한의원이 보였다. 오래된 건물이었다. 간판이 낡아 있었다. 창에 한지 같은 게 붙어 있었다. 영자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한의원 입구가 보이는 자리였다. 커피를 시켰다. 시계를 봤다. 10시 5분이었다. 기다렸다. 10시 17분. 남자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안경을 쓴 중년 남자. 단정한 코트. 사진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명진이었다. 영자는 그를 봤다. 사진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중년 남자였다. 그런데 직접 보니 조금 달랐다. 걸음이 빨랐다. 주변을 자주 살폈다. 한의원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쫓기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강도연이 말한 대로였다. 이 사람은 두렵다. 영자는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33분 뒤 한의원 문이 열렸다. 이명진이 나왔다. 영자는 카페를 나왔다. 자연스럽게. 그 말을 되새기며 걸었다. 이명진이 골목을 걸어 나오고 있었다. 영자는 반대편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골목이 좁아지는 지점에서 이명진과 마주쳤다. 영자가 멈췄다. 혹시? 이명진이 고개를 들었다. 이명진 소장님 맞으세요? 이명진의 눈이 순간 굳었다. 경계하는 눈이었다. 누구세요? 아, 죄송해요. 저 강도연 회장님 아는 사람인데요. 이명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그걸 영자는 봤다. 이 사람은 그 이름만 들어도 반응이 나왔다. 두렵다는 게 얼굴에 그대로였다. 강도연 회장이 보내셨어요? 이명진이 낮게 말했다. 뭘 원하는 거예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명진은 주변을 한번 흘렀다. 누군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저 여기 있어요. 영자가 말했다. 혼자예요. 감시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 좀 하러 온 거예요. 이명진이 그녀를 봤다. 60대 중후반의 여자. 수수한 차림. 가방도 평범한 천가방이었다. 어디서 봐도 시장 아줌마처럼 보였다. 그게 오히려 이명진의 경계를 조금 낮춘 것 같았다. 어디서 얘기할 거예요? 저기 카페에서요. 화내요. 사람도 있고. 이명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5분이요. 카페 안쪽 자리에 마주 앉았다. 이명진은 메뉴를 시키지 않았다. 코트를 벗지도 않았다. 언제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영자는 물을 한 잔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회장님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이명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장님이 어떤 상황인지도요. 무슨 상황이요? 아시잖아요. 이명진의 턱이 조금 굳었다. 저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시겠네요. 지금 소장님이 어떻게 될지. 이명진이 영자를 봤다. 강도연 회장이 뭘 원해요? 자백이요. 이명진이 짧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입꼬리만 비틀린 것이었다. 자백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도 몰라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자백을 하겠어요? 영자는 이명진을 봤다. 말을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했다. 설득을 해야 했다. 그런데 영자는 말을 잘 꾸미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보이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을 말했다. 소장님, 지금 무서우시죠? 이명진이 굳었다. 한의원 들어가기 전에 뒤 돌아보셨잖아요. 걸음도 빠르셨고요. 저 보자마자 얼굴 하얘지셨고. 이명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서운 거 당연해요. 저라도 무섭겠어요. 영자가 말했다. 그런데 소장님, 그 무서움이 지금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강준혁 부회장이 소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아시잖아요. 이명진의 눈이 흔들렸다. 영자는 그걸 봤다. 일을 시킨 사람은 멀쩡히 있고 실행한 사람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소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명진이 테이블 위에 얹은 손을 꽉 쥐었다. 영자는 계속 말했다. 저는 법도 모르고 이런 일도 처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뭐요? 지금 소장님한테 선택지가 2개 있는데 그게 점점 하나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요. 이명진이 영자를 봤다. 회장님 쪽에서는 소장님한테 빠져나올 방법을 주겠다고 했어요. 자백을 하면 그 이유를 도와주겠다고. 어떻게 도와줘요? 그건 저도 구체적으로 몰라요. 회장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요. 그걸 믿으라고요? 영자는 잠깐 생각했다. 저는 강도연 회장을 1달 가까이 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명진이 피식 웃었다. 재벌 회장이 거짓말을 안 해요. 이 사람은 안 해요. 영자가 말했다. 확신 있게 말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냥 알았다. 비 오는 밤 골목에서부터 된장찌개를 먹던 자리에서부터 어제 산속 건물에서부터 이 사람은 말을 아꼈지만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명진은 영자를 봤다. 당신은 뭐예요? 반찬 가게 해요. 시장에서. 이명진이 눈을 가늘게 떴다. 진짜요? 네. 강도연 회장이 반찬 가게 아줌마를 보냈어요. 그렇게 됐네요. 이명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말했다. 저는 몰랐어요. 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에는요. 임상전 약물 실험이라고 했어요.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보는 거라고.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알았을 때는 이미. 이명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미 들어가 있을 때였어요. 발을 뺄 수가 없었어요. 영자는 그 말을 들었다. 몰랐다고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그게 변명이라는 걸 알았다. 그런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이 사람의 눈에 있는 것은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오래된 것이 있었다. 죄책감 같은 것. 소장님. 이명진이 영자를 봤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명진이 눈을 감았다. 알아요. 알면서 지금까지 그냥 있었잖아요. 그냥 있은 게 아니에요. 이명진이 눈을 다시 떴다. 투여량을 줄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강준혁 쪽에서는 모르게. 영자는 그 말을 들었다. 그래서 강도연이 살아있는 건지도 몰랐다. 독살 시도였지만 실행한 사람이 양을 줄였기 때문에. 그것도 회장님한테 말해야 해요. 이명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소장님. 영자가 말했다. 지금 소장님이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명진이 영자를 봤다. 선택이요.
영자가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선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 안 남았을 거예요. 강준혁 부회장이 정리를 시작하면 소장님한테는 선택이 없어져요. 이명진이 테이블 위에 손을 다시 폈다가 오므렸다. 무서운 건 나도 알아요. 영자가 말했다. 근데 더 무서운 쪽이 어딘지는 소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명진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페 안에서 다른 손님들 얘기 소리가 들렸다. 커피 기계 소리가 났다. 평범한 오전이었다. 이명진이 말했다. 회장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영자는 속으로 숨을 내쉬었다. 만들어 드릴게요. 이명진이 창밖을 봤다.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갔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걷고 있었다. 이명진이 말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영자가 기다렸다.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신저 기록이요. 강준혁 부회장이 직접 보낸 건 아니고 중간 사람을 통해서였는데 그 기록을 갖고 있어요. 영자는 그 말의 무게를 생각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확히는 몰랐다. 그런데 강도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이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일 터였다. 회장님한테 그걸 갖고 가세요. 이명진이 영자를 봤다. 당신은 왜 이 일에 끼어든 거예요? 영자는 잠깐 생각했다. 쓰러진 사람 옆에 있었어요. 이명진이 고개를 기울였다. 그날 밤 골목에서요. 아무도 없는데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이명진은 그 말을 들으며 영자를 봤다. 한참 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게 다예요? 네. 이명진이 창밖을 봤다가 다시 영자를 봤다. 연락처 주세요. 영자가 수첩에 번호를 적어서 찢어줬다. 이명진이 그걸 받아서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영자는 더 조리지 않았다. 네, 생각해 보세요. 이명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를 나갔다. 골목으로 사라졌다. 영자는 혼자 남아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몰랐다. 설득이 된 건지 그냥 자리를 피한 건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틀이 지났다. 아무 연락이 없었다. 영자는 평소처럼 가게를 했다. 재료 손질하고 반찬 만들고 손님 맞고. 강도연 쪽에서도 연락이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영자가 받았다. 저 이명진입니다. 영자는 선반에 올리던 반찬통을 그대로 들고 멈췄다. 네. 회장님 만날 수 있어요? 만들어 드릴게요. 짧은 침묵이 있었다. 기록 외에 녹취도 있어요. 지시 내용 관련해서. 제가 남겨뒀어요. 영자는 그 말을 들었다. 녹취. 가져오실 수 있어요? 네. 영자는 강도연의 연락처를 이명진에게 줬다. 직접 연락하라고 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반찬통을 선반 위에 올렸다. 손이 약간 떨렸다. 알아챘을 때는 이미 올려놓은 뒤였다. 영자는 앞치마로 손을 닦았다. 그리고 가게 밖을 봤다. 저녁 골목이었다. 사람들이 장 보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생선 가게에서 주인이 남은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다. 최 씨가 두부통을 씻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그 뒤로 2달이 흘렀다. 영자는 자세한 내용을 다 알지 못했다. 이명진이 강도연을 만났다는 것, 기록과 녹취가 넘어갔다는 것, 법적인 절차가 시작됐다는 것 정도만 알았다. 강도연이 가끔 연락을 해왔다. 짧은 연락이었다. 잘 되고 있소. 그리고 고맙소. 영자는 가게를 했다. 재료 손질하고 반찬 만들고 손님 맞고. 똑같은 하루였다. 어느 날 뉴스에서 강성그룹 관련 기사가 나왔다. 회장 복귀 내부 비리 수사 강준혁 부회장 조사. 최 씨가 휴대폰을 들고 달려왔다. 영자 씨 이거 봤어? 강성그룹 완전 뒤집혔어. 그렇군요. 아니 그렇군요가 아니라 혹시 이거 영자 씨가 아는 거야? 저는 반찬 가게 해요.
최 씨가 입을 삐죽거렸다. 왜 이렇게 비밀이 많아, 진짜. 영자는 웃으면서 콩자반을 담았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오전. 강도연이 가게에 왔다. 검은 세단도 정장 입은 사람들도 없었다. 혼자였다. 회색 외투에 평소와 같은 걸음으로 골목을 걸어왔다. 영자가 보고 말했다. 오셨어요. 왔소. 강도연이 안으로 들어와 늘 앉던 자리에 앉았다. 영자는 차를 끓였다. 2 사람이 마주 앉았다. 강도연이 말했다. 잘 됐소.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에요. 김영자 씨 덕이요. 이명진 소장님 덕이에요. 용기 내신 거잖아요. 강도연은 찻잔을 들면서 말했다. 그 사람을 움직인 건 김영자 씨요. 영자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차를 마셨다. 잠시 후 강도연이 말했다. 부탁이 있어. 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강도연이 말했다.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영자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다. 찻잔을 내려놓았다. 저는 반찬 가게 사람이에요. 강도연이 말했다. 알고 있어. 강성그룹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있어. 무슨 일요? 강도연은 잠시 창밖을 봤다. 나는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을 봤소. 능력 있는 사람도 영리한 사람도 충성스러운 사람도. 그런데 한 가지를 못 봤소. 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사람.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도연이 그녀를 봤다. 그게 능력이요. 내가 평생 돈으로도 자리로도 살 수 없었던 것이요. 영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다.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갔다. 장 보는 사람들, 퇴근하는 사람들, 아이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들. 이 골목에서 7년이었다. 이 가게에서 7년이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영자가 말했다. 강도연이 기다렸다. 시장이 좋고 이 가게가 좋고 이 골목 사람들이 좋아요. 여기서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저한테는 이게 다예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가끔 된장찌개나 드시러 오세요. 강도연이 그녀를 봤다. 영자가 말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강도연은 잠시 그녀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러겠소. 소리 없는 웃음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소리가 있는 웃음이었다. 짧고 낮았지만 분명히 웃음이었다. 영자도 웃었다. 가게 안에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았다. 낡은 선반, 반찬통들, 접이식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2개. 변한 게 없었다. 강도연이 찻잔을 들었다. 영자도 들었다. 2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골목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다. 생선 가게에서 주인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 수레가 지나가는 소리. 어딘가에서 기름 튀기는 소리. 이 시장의 이 골목의 소리였다. 강도연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말했다. 좋소. 영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 않았다. 알았으니까. 이 냄새, 이 소리, 이 좁고 낡은 공간. 사람 냄새가 나는 곳. 그게 좋다는 말이었다. 영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된장찌개 끓여드릴까요? 강도연이 말했다. 그러겠소. 영자가 가스불을 켰다. 냄비가 올라갔다. 된장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 밤 골목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옆에 있었던 것으로 시작된 이야기였다. 그게 이렇게 됐다. 별일이다 하는 생각이 또 들었다. 영자는 피식 웃으면서 냄비를 저었다. 별일이지만 나쁘지 않은 별일이었다. 끝.